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프샤크 VPN이 뭐냐면요,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 쓸 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내 정보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내 개인 경호원 같은 존재라고 할까? 어디선가 수상한 해커가 이렇게 다가온다. 그럼 서프샤크가 멈춰!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VPN을 이용하면 내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인터넷 접속은 미국, 캐나다 등등 새로운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최근에 모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있었죠. 또 얼마 전엔 어느 공영 주차장에서 관리하던 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어요. 아니, 이분들은 그냥 주차했을 뿐인데 내 차 정보까지 탈탈 털렸어요. 해킹이 그렇게 쉬운 건가? 네, 아주 쉽다고 합니다. 특히 카페나 대중교통에서 이용하는 무료 공용 와이파이 있죠. 거기 접속하는 순간 내 정보가 와이파이 타고서 어디론가 슝슝 날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요, 온라인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못 날아가게 마치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또 저는 사건 리서치하면서 다른 나라 사이트에 접속을 많이 해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큐도 보고 캐나다 아마존에서 영화도 보고 하는데요. 서프샤크 VPN으로 가상 위치를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영상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surfshark.com/enastories 또는 쿠폰 enastories 입력하시면 서프샤크 VPN을 추가로 4개월 더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처음 30일 동안은 100% 환불이 가능해요. 써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꼭 링크 접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건 시작할게요. 2016년 9월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애슐랜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납치됐어요. 4번가의 빨래방 근처인데 빨래 좀 와주세요. 에? 납치됐다고요? 누가 납치했는데요? 숀 그레이트요. 남자 지금 어디 있죠? 제 옆에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911, what is the address to your emergency? 4th Street Laundromat. I've been abducted. Who abducted you? Sean Green. You said John Green? Sean Great. Where's he at now? Asleep. Where's he sleeping at? In the bedroom. 이 여성이요, 신고를 했는데 개미 목소리처럼 이게 조용히 들릴락 말락 자기가 지금 감금돼 있다고 납치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전화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고한 것 같아요. 디스패처는 주소가 어디예요?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이 여성이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집이 4번 스트리트에 있는데 빨래방이 하나 있고 그 맞은편에 노란색 집 두 채가 나란히 있어요. 사진 속 집인데 좀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란색으로 좀 빛바래진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집에 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어느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똑같으니까. 디스패처는 경찰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통화하면서 기다려요. 전화 끊지 마세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 여성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로 피할 수 있게 화장실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 묶여 있어요. 피도 좀 나고. 미친놈이 깰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숨죽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동도 못하고. 동시에 경찰은 출동하고요. 당연히 이제 사이렌은 끄고 갑니다. 조용히 가요. 먼저 4번가에 있는 빨래방부터 찾았어요. 빨래방은요, 1층짜리 이제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 앞에 오래된 펩시콜라 광고판이 딱 붙어 있고 딱 봐도 오래된 동네예요. 그리고 이 빨래방이 낮에는 주민들이 잠시 들러서 뭐 빨래도 하고 앉아서 쉬다가 뭐 더운 날에는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런 곳이고 아이들이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 앞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뛰어노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좀 조용하고 을씨년스럽고 우범지대 같아요. 이 여성이 전화한 시간은 한 6시 반 정도인데요.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해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2층짜리 노란색 집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창문이 막
몇 군데 깨져 있는데 수리도 안 했어요. 대충 판자 같은 걸로 막 붙여두고, 왜 미국에서 되게 오래된 도시들 마을 가보면 버려진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이에요. 어떤 창문은 뭐 의자랑 책상 뭐 이런 가구로 대충 막아두기도 하고, 또 집 주변에는 뭐 잔디를 깎지도 않았나 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집이 정말 똑같아.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같고 구조도 완전 같은 집. 경찰이 결정을 해야죠. 이 두 개의 집 중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피해자가 지금 숨어 있을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납치범 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사는 이웃이 있어. 근데 그 이웃이 놀라가지고 소리라도 지르면? 뭐 그 집 마당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막 짖어가지고 납치범 지금 자고 있는데 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막 이 집 저 집 막 어디에요? 뭐 어디에요? 이렇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두리번 하면서 창문 안에 이렇게 보는데 여성은 여전히 통화하면서 경찰 왔나요? 안 보이는데 빨리 좀 구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 왔습니다. 집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떡해요? 남자가 깼어요. 디스패처는 막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침착하게 자 그러면 휴대폰 바닥에 내려두세요. 이 통화 내용은요, 출동한 경찰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다 같이. 납치범이 깨어났다,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 다급한 거예요. 빨리 어디야 막 움직이는데 감은 안 오고. 그렇게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는 꺼지지 않았고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경찰들은 혹시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 생기지 않았을까, 다들 막 긴장 타고 있는데 잠시 뒤에 남자가 다시 잠에 든 것 같아요. 다행이다. 경찰은 집 안에 유리창 안을 이렇게 하나씩 후레쉬로 비추는데 대부분은 유리창 안에 뭐 가구나 아니면 커튼이나 뭐 이불 같은 걸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집 하나, 보통 미국 집 보면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 간혹 옆문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옆문으로 갔더니 거기 유리창은 멀쩡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앞에서 후레쉬로 막 안에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팍! 뭔가 유리창에서 튀어나오더니 경찰가 아니에요. 출동한 경찰이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튀어나왔냐면 사람 손. 그러니까 이렇게 탁 하고 붙인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신고자 여성의 손이었습니다. 이 경찰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와, 그 안에 있던 여성의 모습이 금방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같다. 딱 이런 느낌이었대요. 내 경찰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운, 공포에 찬 눈빛은 평생 보질 못했다고. 그러니까 여성은요, 일단 알몸이에요. 옷을 안 입고 있었고 몸에 밧줄 같은 게 반쯤 감겨 있었고요. 얼마나 맞은 건지 얼굴이랑 온 몸에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휴대폰 한 개 들고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경찰 어디 있나요? 디스패처랑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경찰은 이제 야 이 집이다 하고 다 모였죠. 다른 경찰관 2명이 뛰어왔어요. 그런데 이 옆문이 잠겨 있어요. 경찰은 뭐 문을 부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안에 범인이 있으니까 이거 뭐 바로 문을 막 깼다가 쿵쿵쿵 하다가 문은 못 열고 여성은 안에 있고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패처가 물어봤어요. 지금 문 열 수 있겠어요? 왜냐면 여성이 옆문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네, 해볼게요. 여성은 한 손에 휴대폰 들고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문고리를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래요.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그 딸깍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덜덜덜 하다가 탈칵 문이 열렸어요. 경찰은 나오세요. 남자 어딨어요? 어느 방이에요? 근데 여성이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알몸으로 눈만 이렇게 크게 뜨고서 경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꿈인가? 내가 지금 살았나? 넋이 나간 거 있죠. 경찰은 계속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남자 어딨어요?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2층에 침실에 있어요. 그렇게 여성은 구출이 됐어요. 다행히 큰 심각한 부상은 없었고요. 혼자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인 게
피해자 여성이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2층 침실에 납치범 옆에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다가 밖에 경찰이 왔다, 당신 찾고 있다 라고 하니까 제 발로 걸어서요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옆문을 보고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 갖다 대고 심지어 문도 본인이 열었어. 그러면 충분히 혼자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911에 먼저 신고했을까? 통화 이렇게 하다 보면 납치범이 깰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보단 그냥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건요, 납치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래요. 지금 피해자가 사람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폭행당하고 갇혀 있으면서 트라우마가 세게 온 거예요. 막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다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혼자서 탈출 못해.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 지배 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사건 중에 요세미티 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티븐이라는 어린 남자아이가 7살이었나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납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 7년 동안 납치가 됐는데 근데 스티븐이 어디 감금된 것도 아니고 어디 묶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도 다니고요.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도망을 안 갑니다. 이게 심리적인 지배 때문에 탈출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여성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피해자가 디스패처랑 19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의 핵심 내용은 경찰이 가고 있다, 도착했다, 안심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큰 거죠. 여성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지금 피해자는요,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거예요.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포기한다. 스티븐처럼 나는 탈출 못할 거야. 난 이러다가 그냥 끝날 거야. 이렇게 무너지면 최악의 경우 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층에서 쿨쿨 자고 있는 납치범 숀 그레이트라는 남자인데요. 빨리 잡아야죠. 경찰관 3명이 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러요. 피해 여성 있죠? 그 여성 몸에서도 막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 남자 냄새, 안 씻은 남자 냄새. 그리고 주방으로 갔더니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 위에 파리떼가 막 윙윙윙윙. 경찰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침실 앞에 섰는데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걸 미는데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거기 의자나 뭐로 막아놨나 봐요. 그래서 경찰관 2명이 하나, 둘, 셋 하고 발로 팍 차니까 남자 갑자기 아씨 깜짝이야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납치범 40세 숀 그레이트가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다른 경찰들이 다 도착해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집안은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요. 그냥 집이요 개판이에요. 계단이 마루로 돼 있었거든요. 거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그 먼지 위로 발자국이 나 있고요. 벽에 무슨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특히 냄새. 웬만한 사람들도 머리가 막 띵해지는 그런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또 침실 안에는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햇빛을 가리려고 한 것 같아요. 러그랑 타월 같은 걸로 창문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햇빛 안 들어오게. 근데 그것도 언제 빨았는지 모르는 꼬질꼬질한 것들. 그거 이렇게 턱 붙여두고. 침대 위에 협탁. 여기는 재떨이가 하나 있는데 담배꽁초가 한가득이에요. 한 번도 안 비운 것 같아. 방 안에는 온통 쓰레기, 양말, 걸레, 옷가지들 다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 이 침대가 가장 소름 돋습니다. 이 매트리스 2개죠? 어디서 주워온 것 같아요. 쓰레기장에서. 커버도 없어. 이불도 저 거석대기 같은 이불 하나 있고. 가장 섬뜩했던 게 뭐냐면 매트리스에 옆에 이 손잡이 달려있는 거 보여요? 옷이랑 넥타이인지 양말인지 이런 걸로 묶여 있어요. 원래 이 손잡이의 용도는 옮길 때 편하게 옮기라고 매트리스 짚고 이사할 때 편하게 옮기라고 달려있는 건데 여기에 피해자를 결박한 거예요. 자기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금 탈출한 이 여성이 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3일 동안 폭행, 강간, 납치, 감금당했는데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학대를 당했어요. 예시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의 음모를 하트 모양으로 제모해뒀어요. 완전 미친놈이죠.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요. 신상 공개 거절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다음날 경찰서로 가거든요. 그때도 이 경찰한테 형사님 저 3일 동안 당했는데 저 임신하면 어떡하죠 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그 여성의 나이만 한 30대다라고 알려졌고요. 이름은 제인 도라고 불렸어요. 신원 미상인 사람을 여성의 제인, 남성은 존 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해 여성을 제가 제인이라고 부를게요. 놀랍게도 제인은 원래 션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밤에 길 가다가 우범지대에서 갑자기 확 납치된 게 아니라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범인을 션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친구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오빠로. 제인은요,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오하이오주의 애슐랜드라는 마을은 인구가 2만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고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예요. 근데 교회가 7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독교 마을인 거예요, 마을 자체가. 종파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인이 다닌 교회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마라. 뭐 야동 같은 거 보면 죄 짓는 거다. 심지어 머리로만 음란한 생각만 해도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제인이 거의 모태신앙급이었는데 강간당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형사에게 계속 물어보고. 아무튼 제인은 뭐 어디 흔한 술 파티 가본 적도 없고요. 남자랑은 거의 말도 안 섞어보고 휴대폰도 연락처를 리스트를 쫙 보면 남자 번호가 가족 말고는 없어요. 제인이 사는 집에도 유일하게 방문하는 남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 그 정도로 엄격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크록센터라는 무료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인이. 뭐 개인사는 알려진 게 없지만 사정이 안 좋았나 봐요.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왜 남자가 쓱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예요? 좀 앉아도 돼요? 제인은 아니 안 되는데. 눈도 못 마주치면서 일단 남자니까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는 막 에이 제가 미트볼 한 개 더 드릴게요. 능청스럽게 옆에 딱 앉았는데 제인은 이렇게 곁눈질로 쓱 봤어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근데 일단 남자 생긴 게 이렇게 막 험상궂거나 홈리스처럼 보이거나 위협적인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호감형이니까. 근데 뭐 범죄자가 자기 얼굴에 뭐 나 범이다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인 옆에 앉았던 그 남자가 바로 션 그레이트입니다. 납치범. 우연한 기회에 션이랑 제인이랑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날 션은요, 난 션이라고 해. 너 이름 뭐야? 너 처음 보는데 어디에 살아? 제인은 밥 먹다가 불편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오해할 텐데. 밥 빨리 먹고 도망가야지. 황급히 떴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션이랑 마주치는 거예요. 제인 나 여기 있어. 좀 늦게 왔네. 내가 기다렸잖아. 지 혼자 친한 척하고. 3번째쯤 만났을 때는 아예 대놓고 우리 주말에 데이트 갈까? 들이대는데 제인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돼요. 저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제인도 약간 마음의 벽이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주 센터에서 밥도 같이 먹고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알고 지낸 지 몇 주 안 됐을 때예요. 제인, 우리 결혼할까? 아무 대책 없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제인은 이게 뭔 소린가 높하고 거절을 했는데 션이 내가 잘할게. 잘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너 정말 좋아한다니까? 아니 당신은 제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담배 피는 사람 싫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 거예요. 션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담배 끊을게. 그리고 저 내일 성경책 하나 갖다 줘. 나도 공부할 거니까. 성경 공부. 제인은 뭐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겠다는데 안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 진짜로 성경책 하나 딱 가지고 옵니다. 여기 성경책이요. 그래 고마워. 저 언제부터 공부할까?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할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입으라고 옷을 줬는데 그것도 받아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유인하는 거지. 제이는 이때 막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뭐야 막 이 기분은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남자 집에 간다고? 이거 어떡하지? 거절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성경 공부 같이 하자는 건데 뭔가 생각해서 옷도 준다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요. 션의 엄마가 제인 입으라고 안 입는 옷을 챙겨준 적이 있대요. 션이 우리 엄마가 너 갖다 주래 막 이런 식으로 줬어요, 옷을. 그러니까 제인은 그래도 좋은 분들인데 뭐 무슨 일 있겠어? 괜찮지 않을까? 며칠 뒤에 션의 집으로 가요. 심지어 먹을 것도 챙겨왔어요. 나한테 옷도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근데 션이 준 옷 있죠. 제인에게 준 옷. 그거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 헌옷 수거함에서 훔친 거예요. 션이 맨날 하는 짓이 헌옷 수거함 기웃기웃하다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챙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팔고 그랬대요. 제인은 그것도 모르고 좋은 사람이다. 담례로 음식까지 챙겨갔는데 그곳이 빨래방 옆에 있는 노란색 하우스입니다. 제인은 여기가 집이 맞나?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가서 가져온 음식 같이 먹자 펼치려고 하는데 집안이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너무 더럽고 막 이거 음식통 열기만 하면 그냥 파리떼가 몰려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음식을 못 꺼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션이 저기 천천히 내 집도 둘러보고 어디 내 방에서 성경 공부할까? 2층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느낌이 싸한 거죠. 도저히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도 제인은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이거 같이 읽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션이 성경책 확 뺏어가더니 이때부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제인 뺨을요 사정없이 때리고 막 옷을 벗기려고 잡아뜯고 하니까 제인이 소리도 지르고 저항도 해요. 거칠게. 근데 옆집도 빈집이에요. 버려진 집. 빨래방은 좀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잘 오가지도 않아요. 제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션이 키가 185가 넘거든요. 그냥 여성 한 명은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손잡이에다가 제인 팔 묶어두고 이 제인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학적인 방식으로 강간을 당했어요. 쇼는 자기 침대 옆에 제인을 무슨 장난감처럼 이렇게 묶어두고 오고 가면 계속 때리고 그 짓을 하고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셀 수 없이 당했습니다. 제인은 너무 무섭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미치겠는데 션은요 되게 션이 침착하거든요. 성격이 차분하게 너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걸? 안 그럼 내가 너 죽일 것 같은데? 다음 날 야 너 아직도 안 도망갔어? 너 죽는다니까?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배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너 죽일 거야? 아직 안 도망갔어? 그럼 빨리 가는 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인은 점점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꼭 탈출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인이 이틀 동안 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션이 휴대폰 알람이요.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제인도 잠에서 이렇게 딱 깨는데 션이요. 한 번만에 못 일어나는 타입 있죠. 알람 소리 계속 울려야지 점점 깨는 사람. 이후에 5분 간격으로 알람이 계속 울립니다. 션은 베개 밑에 휴대폰 이렇게 딱 넣어두고 알람 울리면 끄고 넣어두고 또 자고 또 울리면 또 끄고 또 자고 이러는 거예요. 제인이 그 기회를 노린 거예요. 근데 제인은 일단 묶여있으니까 이 매트리스 손잡이에 막 청 같은 걸로 묶여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지 내가 저 뭐 휴대폰이라도 챙길 수 있는데 막 손을 비틀고 막 찢고 살에 멍이 드는데도 막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느슨해진 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한쪽 손목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한 손이 풀리니까 나머지는 쉽게 풀 수 있었대요. 다른 손이랑 발까지도. 됐다. 방에서 나가자. 문 앞으로 갔는데 이 방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지. 그래서 션이 의자로 문을 좀 막아뒀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의자를 이렇게 치우면 킥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원래 소리가 좀 났다고 합니다. 문 열 때마다. 그럼 션이 깰 텐데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다. 무섭다. 경찰에 신고하자. 션이요. 휴대폰이 2개였어요. 하나는 협탁 위에 있고 다른 한 개는 베개 아래에 있고 그래서 쉬운 게 협탁 위에 있는 거니까 휴대폰을 들었어. 제인이 살펴보는데 이게 휴대폰이 맞나?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전화하는 거지? 하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휴대폰이 아니라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예요. 제인이 순간 이게 테이저야? 하면서 순간 이걸로 저 자식을 어떻게 찢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이런 걸 만져봤어야 알지. 혹시나 이렇게 됐는데 지직 안 해요? 그럼 실패하면 어떡해? 나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테이저 건은 포기했어요. 다른 휴대폰 하나, 션 베개 아래 있는 거. 진짜 조심스럽게 가서 뒤에 있는 걸 빼왔습니다. 그러고 911에 신고한 거예요. 한 손에는 휴대폰, 한 손에 테이저 건 들고서. 경찰이 가고 있다, 도착했다 하니까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문 열 때 끽 소리 나도 빨리 도망가면 경찰이 날 도와주겠지? 이제 1층까지 걸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산 거예요. 기지를 발휘해서. 자, 하지만 여러분, 이제 사건이 시작입니다. 션 그레이트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제이는요, 경찰에 다 얘기했어요. 이런 사실을. 당시 킴 메이저라는 형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킴 모습이에요. 제인이 만나서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제인이 거기서 킴을 보자마자, 형사님, 근데 엘리자베스 실종된 지도 좀 되지 않았어요? 저도 하마터면 엘리자베스처럼 될 뻔했어요. 킴은 엘리자베스? 제인이 엘리자베스를 어떻게 알지? 엘리자베스가 누구냐면요. 지금 애슐랜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실종 사건입니다. 피해자예요. 또 최근에 여성이 엘리자베스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실종됐거든요. 29살의 엘리자베스는 한 달 전에 그냥 증발했어요. 목격자도 없고 어떠한 신고도 없이 갑자기 실종이 됐는데, 다른 한 명은 43세 스테이시 스탠리라는 여성입니다. 스테이시는 딱 5일 전에 실종됐어요. 그래서 애슐랜드 경찰들이 이 둘 여성 찾는다고 완전 비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인이 엘리자베스 얘기를 하니까 되게 뜬금없기도 하고, 그 엘리자베스를 얘기하는 게 그냥 길 가다가 실종 전담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 킴은 잠깐 엘리자베스를 알아요? 제인은 네, 션이요.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진 몰라요. 킴은 어쩌면 실종된 엘리자베스, 션이 죽였을지 모르겠다. 스테이시도 살해됐을지 모르겠다. 션이 제인에게 한 것처럼 여성들이 납치해가지고 감금한 거 아니야? 번뜩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라진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엘리자베스예요. 애슐랜드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도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라이프 웍스라는 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가 정신질환이 있어요. 조증이랑 조현병이랑 또 다른 질환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유머도 치면 사람들 깔깔깔 막 넘어가고 되게 순수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엘리자베스가 목소리가 제일 크고 우렁차가지고 오늘 엘리자베스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좀 엘리자베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너무 과해. 그러니까 휴대폰 기록을 이렇게 열어보면 온통 911밖에 없어요. 911 신고한 기록밖에. 그냥 아무거나 다 신고합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 벌어져 있으면 가져가라고 신고하고,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 피우면 또 신고하고. 경찰에서 유명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 엘리자베스한테 신고를 당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자베스 집 근처에 경찰이 온다 그러면 아유 저 또 신고했구만, 또 신고했어. 주민들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2016년 8월에 갑자기 교회에도 안 나오고요, 복지센터에도 안 나와요. 며칠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처음 엘리자베스 사건 수사했을 때 어디로 갔을까? 도저히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마지막 모습은 버스에 타는 게 잡혔는데 그 뒤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엘리자베스 납치했나? 조사하기도 했고, 또 마을에서 엘리자베스한테 신고를 당해봤다, 싸운 적이 있다 하는 주민들은 다 이렇게 불러다가 한 명씩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인이 엘리자베스? 션이 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사 킴은 제인, 원래 엘리자베스를 아세요? 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인이요, 납치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션 본색 드러내기 전에 션이랑 제인이 배드민턴을 같이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가 길 가다가 이렇게 쑥 와서 말을 걸더래요. 근데 제인이 느끼기에는 이 친구가 몸은 어른인데 좀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무료급식소에서 다시 만났는데 엘리자베스가 그러니까 제인을 두 번째 보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해. 그냥 뭐 얼굴, 이름 그 정도만 알아요. 근데 밥 먹다가 별 얘기 다 하더래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엘리자베스가. 저는 정신질환, 뭐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앓고 있고요. 아, 너무 외롭고, 막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했고, 뭐 주민들이 날 너무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인이 좀 위험해 보인다. 누군가 엘리자베스를 쉽게 조종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빡 들면서 충고까지 해줘요. 그렇게 아무한테나 너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안 돼. 조심해. 이때 제인은 몰랐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 션이 바로 제인이랑 엘리자베스 옆에 있었는데. 자, 이렇게 경찰에서 의심스럽다. 엘리자베스 지금 어딨냐 찾아야 한다. 바로 션을 추궁을 합니다. 킴이요. 킴이 완전 베테랑 형사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옛날 젊은 시절 킴이고 20년 동안 흉악범들 여럿을 체포했고 특히 취조하는 스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킴 앞에서는 다들 자백을 한다. 이걸로 유명했어요. 션이 취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킴이 들어가자마자 일단 수갑부터 풀어줍니다. 션은 자다가 체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위통도 안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뭐 신발도 없이 맨발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오자마자 머그샷 바로 찍고. 근데 킴을 만나자마자 킴이 수갑을 풀어준 거예요. 션의 수갑을. 그리고 션, 방에서 혼자 수갑 차고 있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어요? 배고프죠?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킴이라고 해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요. 그냥 동네 아줌마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션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형사님, 제가요. 원래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된 게 그 노숙자 센터도 없고 그 나라에서 날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지. 좀 맞춰주니까 이제 기고만장하고 나라에서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랑 노숙자 센터랑 여성들이 납치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래도 킴은 그래요. 맞아요. 노숙자 센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한 공감해주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극한 직업 아니에요. 션은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차피 사형 받을 건데요. 다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제인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습니다. 킴은 션 그래. 그랬군요. 근데 혹시 엘리자베스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션이 눈을 피하면서 누구요? 누구? 아니요? 모르는데요? 엘리자베스 우리 마을에서 실종됐는데 몰라요? 글쎄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얘기해요. 킴은 됐다. 100%다. 션이 한 짓이다. 계속 달래면서 자백하라고 엘리자베스 어딨는지 계속 거의 부탁을 합니다. 션, 너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엘리자베스 찾는 가족들이랑 교회 사람들이랑 경찰들도 너무 고생하는데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가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 힘 좀 써줘, 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때부터 션은요, 지가 된 줄 알아. 그거 좀 힘들겠는데요. 딴 사건 먼저 하는 게 어때요? 다른 거. 엘리자베스는 형사님이 하는 거 봐서 알려드리고 다른 사람 찾는 건 도와줄게. 킴은 다른 사람? 역시 네가 스테이시까지 납치를 했구만. 실종된 여성 2명이니까 엘리자베스랑 스테이시 둘 다 네가 한 짓이지. 스테이시 먼저 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시는요 실종된 지 5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또 달래줘. 그래 다른 사람? 그래 그러자. 몇 명이나 더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션이 아주 태연하게 좀 많은데요? 킴은 속으로 이거 빼박 연쇄살인마다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도 진정. 진짜 저 같으면 쌍욕 나올 것 같은데 진정하고 몇 명 더 있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괜찮아 말해봐. 형사님,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좀 줘요.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 이제 본인이 입이 막 근질근질 했나 봐요. 그 숲속에 있습니다. 누구? 스테이시? 아니요. 캔디스요. 캔디스 커닝햄. 제가 죽였어요. 아니 킴은 당연히 엘리자베스 아니면 스테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캔디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바로 동료 형사가 옆방에서 캔디스가 누구냐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고요. 경찰도 아예 모르는 피해자예요. 킴은 와, 이 인간이 몇 명이나 죽였을까? 점점 소름 돋는 거죠. 그래 캔디스? 그래 알았어. 또 누구 죽였어? 말해봐. 아 근데 일단 그 엘리자베스가 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아니 엘리자베스가 집에 있대요. 제인이 탈출한 그 집에 있대요. 여기서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찰이요. 션 체포하고 나서 집안을 살펴봤어요. 어느 정도 1차 수색을 마친 상태였고 좀 자세히 보려고 수색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집이 하도 막 더럽고 막 쎄하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나 해서 여기저기 뭐 다 열어봤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뒀어요. 근데 여기 있다고? 어디? 2층 옷장이요. 킴은 빨리 현장에 연락해서 그 집 2층에 시신 있어? 물어보니까 아니요? 시신 없는데요? 아니, 똑바로 본 거 맞아? 빨리 찾아봐. 그렇게 경찰들이 다시 2층으로 갑니다. 근데 션이 자고 있던 방 말고 다른 방 하나가 더 있어요. 요렇게 생긴 방이에요. 그냥 접이식 침대? 라꾸라꾸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침대가 하나 있고 이 앞에 빨간색 무슨 가림막 같은 거 있죠. 이게 원래 창문입니다. 빨간 타월 같은 걸로 가려둔 거예요. 빛 안 들어오게. 좀 으스스하죠, 집안이. 경찰은 2층 옷장에 있다고? 옷장이 없는데? 어딨어? 계속 살펴봐요. 아유, 어디 옷장이 있나. 그렇게 가만히 벽을 보니까 이 옆에 옷 걸려있는 거 보여요? 벽에 셔츠랑 바지랑 뭐 티셔츠 이런 것들이 한가득 걸려 있어요. 한 20벌 이상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소름 돋는 게 이 밑에 인형들이 깔려 있어요. 인형들. 뭐 당나귀, 말, 사자 이런 거. 누가 이걸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는데 션이 갖다 둔 거예요. 어디 또 헌옷수거함 이런 데서 가지고 왔겠죠. 근데 경찰은 설마 여긴가 하고 그 옷이랑 인형들을 싹 걷어내니까 거기에 나무 문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 문이에요. 옷장문.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옷에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경찰이 좀 더 자세히 수색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문 앞에 파리들이 막 앵앵앵앵 거리면서 막 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막 틈을 비집고 가려고 그 앞에 막 모여 있고요. 여기 전기 테이프 보여요? 문이랑 문 틈에 그 틈새가 있으니까 거기 냄새 나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전기 테이프를. 와, 이 문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니까 진짜 엄청난 악취랑 이 문을 여니까 옷이 한 무덩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위에 또 파리가 막 잔뜩 있고 옆에 벽지거든요. 여긴 벽지가 축축해가지고 곰팡이가 잔뜩 껴있어요. 이 옷들을 다 걷어내니까 여성의 시신 엘리자베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래로 향해 있었고요. 이렇게 팔다리가 뒤로 묶여 있었어요. 이때 경찰들도 막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 났대요.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션에게 이렇게 희생을 당했냐면 살해되기 바로 전날 밤에요. 션에게 연락을 했대요. 엘리자베스가 먼저. 아저씨 잠이 안 오는데 저랑 같이 보드게임해요. 그렇게 11시쯤에 이 집에 보드게임 들고 왔습니다. 그날 바로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요. 킴은 엘리자베스 시신 나왔다 이 소식 듣고서 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한두 명이 아니다 여러 명이다 직감을 하고요. 또 누구 있어? 다른 시신 더 있어? 물어보자마자 지하실에 그 한 명 더 있어요? 그 스테이시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니 경찰이 이미 수색 마쳤다며. 옷장은 숨겨져 있어가지고 몰랐다고 쳐요. 지하실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지하실 계단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뒤에 공간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뒤쪽에 여기도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요. 여기에도 파리떼들이 춤을 추고 있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사이로 사람 손이 불쑥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지하실 계단 뒤에 있는 쓰레기 더미예요. 여기서는 시신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없네? 이러고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여기 스테이시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세히 봤더니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스테이시 손목에는 검은색 실리콘 팔찌 2개를 끼고 있었고요. 이렇게 손톱은 스테이시가 실종되기 전에 이렇게 매니큐어 네일샵에 다녀왔대요. 매니큐어 바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이게 지금 딱 사진 봐도 손이 이렇게 불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건 경찰이 수색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한 구도 아니고 2구를 어떻게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 집을 봤잖아. 거기 범죄 현장이었는데 그럼 더 자세히 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여다봤어야지. 스테이시는요 불과 5일 전에 실종이 됐어요. 원래 이 마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니치라는 애슐랜드에서 차로 한 20분 떨어진 곳에 사는데 2016년 9월 8일에 볼일 보러 장도 좀 보고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애슐랜드에 온 거예요. 집에 그 정원에 가꿀 흙도 좀 사고 얼마트 갔다가 네일도 받고 그러고 저녁에 한 8시 반쯤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 넣고 집에 가야지. 아, 오늘 하루 되게 생산적이다. 그렇게 주유소에 왔는데 기름 넣다 보니까 뭐야 타이어 펑크가 났네? 바람이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당시 스테이시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교체하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이시는 아들 코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엄마 차 바퀴가 찢어졌나 봐. 어떡하지? 근데 코리가 일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지금 근무 중이라서 내가 갈 수는 없고 웨인한테 물어볼게. 웨인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 좀 끊어봐. 웨인은 코리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내가 엄마한테 갈 수 없으니까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 스테이시 차 창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스테이시는 누구지? 밤이에요. 8시 반이니까. 문을 징 내렸는데 웬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죠? 타이어가 망가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요. 감사하긴 한데 아들 친구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괜찮아요? 아유, 그럼 뭘 기다려요.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요. 그럼 그럴까요? 그럼 연장만 좀 빌려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타이어는 있는데 연장이 없어가지고 못 갈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빌려만 주세요. 연장 그래요? 연장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장 종류별로. 그 사이에 아들 코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웨인이랑 얘기했는데 지금 금방 거기로 갈 수 있대. 좀만 기다려. 알았지? 스테이시는 웨인 안 와도 될 것 같아. 어떤 분이 도와주고 있어. 정말 괜찮은 남자분이야. 타이어 이거 갈아보고 못 고치면 나 집까지 태워주겠대. 코리는 약간 쎄하죠. 이 밤에 웬 남자가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 근데 그래도 괜찮겠지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니까 서로 길 가다가 이렇게 차가 퍼져 있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곤 엄마가 사라졌어요. 엄마한테 전화해도 수십 통을 해도 안 받아요. 코리는요 나중에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엄마를 말리지 않았을까? 웨인이 갈 거니까 낯선 사람 조심해라. 왜 그 말 하지 않았을까? 당시 스테이시는 아들이랑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남편은 없어요. 근데 한동안 약 때문에 고생하다가 약 중독 때문에 고생하다가 겨우 치료를 잘 마치고 한 1년 정도는 약을 아예 끊었어요. 완전 새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랑 가족들, 친구들 다 모여서 스테이시 전단지 막 뿌리고 그 주유소 근처에 수색을 하고 그랬는데 그 스테이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요. 웬 남자랑 주유소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경찰은 이 사람이 유력한 단서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몰라요. 이 남자 누군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 션 그레이트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외모랑 입담이랑 이런 걸로 구슬려 가지고 집으로 데려갔겠죠. 그리고 이틀 뒤에요.
그 집에 이미 엘리자베스 옷장에서 죽어 있었어요. 거기에 스테이시를 데려간 거예요. 또 스테이시는 지하에서 살해됐어요. 여기에 제인이 납치해가지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시신 두구가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 또 데려온 거예요, 피해자를. 그러니까 제인이 만약에 탈출을 못했다? 높은 확률로 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페예요. 완전 사페예요. 취조실에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잡혀온 거예요. 옷도 못 입고. 션은요, 킴에게 이런 진술을 할 때도 진짜 점점점 사페 기질을 단계적으로 드러내거든요. 또 외모도요, 션이 눈동자 색깔이 완전 파래요. 그러니까 에메랄드빛처럼 파란데 킴 형사가 이 사람 눈동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얼음 조각처럼 나를 찌를 것 같더래. 자백하는 것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스테이시는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자꾸 저항을 하네. 망했죠 뭐. 요런 말투로. 이렇게 션의 집에서 시신이 두고 발견되니까 주민들도 충격에 빠지고요. 사건 현장에 막 몰려들고 누구보다 스테이시 가족들. 아들 코리가 가장 먼저 애슐랜드 경찰서로 달려오거든요. 근데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끔찍하니까 네가 우리 엄마를 죽여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근데 코리가 운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션을 만나면 그 자식 죽여버리겠다.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느낄만 하죠. 내가 뭐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너희 죽일 거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요. 앞서 션이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캔디스 있죠. 캔디스 커닝햄. 캔디스입니다. 실종 당시 29살이었고요. 션이랑은 연인 관계였어요. 캔디스도 약물 중독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좀 끊고 있었고요. 그 금단 현상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고립된 느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션입니다. 그리고 캔디스는 실종 신고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는 연을 끊지 않았을까, 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션이 내 가족처럼 남자친구인 거죠. 션에게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션이요, 캔디스 통제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데 어느 날은 캔디스가 페북에 다시 션과 함께 있어요. 그를 사랑해요. 뭐 이런 글도 남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션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잘 만나나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글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글입니다. 어느 날요, 새벽에 션이랑 캔디스가 막 감정이 욱해져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대요. 그러다 션이 재떨이로 캔디스 얼굴을 막 때려치는데 결국에는 목을 졸라서 살해했어요. 범행 장소는 둘이 같이 살던 집. 근데 그 집도요, 정식으로 뭐 렌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에 버려진 집들이 많나 봐요. 그 중에 하나 기어 들어가서 같이 산 건데 거기서 캔디스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요. 근데 이게 또 캔디스 시신을 훼손하려고 불낸 것도 아니고요. 또 캔디스는 담요에 싸서 어디 근처에 계곡에 갖다 버립니다. 실제로 그 계곡에서 캔디스의 백골 유해가 발견됐어요. 캔디스 시신 찾으러 션이랑 같이 가거든요. 경찰이랑 다 같이 가는데 션은 이쯤인 것 같은데요? 여기 봐요. 여기. 아니 그 옆에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캔디스 시신이 이제 백골 상태로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션이 감정이 이렇게 막 동요되더니 울어요. 막 보고 있기 되게 힘드네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킴 앞에서는 완전 사페처럼 형사님 그 하는 거 봐서 몇 명 죽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조롱까지 했는데 살인 과정도 되게 담담하게 다 묘사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션이 되게 잔인한 장면들, 살해하면서 기억되는 되게 잔인한 것들까지 다 묘사하면서 막 무서웠던 것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되게 담담해요. 에반스라는 형사랑 대화를 하다가 이 형사가 물어봤어요. 너 피해자들 어떻게 죽였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을 졸라서 죽였냐? 뭐 도구를 사용했냐? 손으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션이 쓱 웃으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막 자리에서 막 일어나요. 에반스에게 막 다가와. 아니 잠깐만, 내가 인형 가져올 테니까 거기다가 해봐. 그러니까 이 사페가
야, 인형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거라고. 진짜 에반스 형사 뒤로 가더니요. 이렇게 목을, 팔을 이렇게 어깨 위로 이렇게 딱 걸고서 헤드락 걸듯이 다른 팔로는 이렇게 머리 빡 조이고 있는 대로 힘껏 밀면서 이렇게 압박을 빡 하는 거예요. 야, 됐어. 그만해. 션은 이렇게 으쓱해 하면서 저 장난 아니죠. 칭찬해줘. 이런 느낌? 이걸 뭐 시연하는 거야? 강의야? 형사 킴도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션이 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I'm still having hunger. 나 아직도 살해 욕구가 뿜뿜한다. 나 지금 잡혔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취조받는 내내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감정 1도 없고 법, 사회 규범, 도덕 존중할 줄 모르는 완전 사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캔디스 시신 유기한 곳에 와서는 계곡에 와서 막 울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경찰들이 혼란스러웠어. 이게 뭐야 이 새끼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사페의 모습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연쇄살인마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울고 이러는 게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연민이 아니라요. 자기 연민.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나 이제 살인 못하는 거야? 난 깜빵 가는 거야? 나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 흔히 사페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해요.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이러는 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캔디스도 어떻게 죽였냐, 왜 죽였냐, 싸우다가 홧김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거 없어요. 금전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냥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방화도 하고 싶고 불도 지르고. 그럼 션이 어떤 놈이냐? 1976년 8월생이고요. 오하이오주 메리언에서 태어났어요. 션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이후엔 아빠랑 둘이 살았고 엄마가 형이랑 동생이랑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리고 어릴 때도 공부도 지질이 안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땡땡이를 쳐요. 다른 애들 다 2학년 올라가는데 3년 만에 2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예 수업을 빼먹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도 인기가 많았대요. 나중에 션 동창들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다들 한 번씩 언급하는 게 뭐냐면 션의 미소, 파란 눈동자를 이렇게 그윽하게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여자애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에 갑니다. 이때는 야구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얘가 좀 잘하는 거예요. 야, 너 야구 제대로 배워서 MLB 들어가라. 근데 부상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야구도 접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션의 인생 나락이 시작돼요. 션이 17살 때 아이를 낳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이었는데 둘 다 이제 학생이죠. 어린 나이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엄마 여자친구죠. 목을 졸라서 체포됐어요. 얼마 안 가서는 빈집 털다가 또 체포가 됐는데 원래 4년형 받았지만 한 1년 살다가 조기 출소하고요. 다시 또 사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를 둘을 더 낳아요. 근데 다 달라, 엄마가. 아이 엄마 다 달라요, 세 아이 모두. 이렇게 능력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애만 낳았으니 당연히 양육비 주겠어요? 남의 집 털다가 도망 다니면서 집도 없이 노숙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자들을 엄청 괴롭혀요. 세 아이들 엄마 중에서 한 명인 크리스티나 힐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티나랑 헤어졌어요. 빠빠이 했는데 션이 엄청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스토킹을 하는데 크리스티나는 똑똑했지. 어떻게든 안 엮이려고. 집에도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요. 문단속도 철저하게 하고 연락 차단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피했는데 어느 날요. 크리스티나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왜 이 집에 나 말고 누가 있나? 그런 느낌? 근데 갑자기 소파에서 뭔가 꿈틀꿈틀해요. 엉덩이 아래에서 꿈틀꿈틀. 어이씨, 뭐야 이거? 다시 또 옆에 보니까 또 꿈틀꿈틀. 알고 보니까 션이 소파를요 칼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잠시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한동안. 잠도 자고. 크리스 없을 때 나와가지고 냉장고도 막 열어보고 밤에 TV도 보고 기생한 거지. 이거 들켜가지고 나왔는데 션은요 당당하게 소파 앉아있을 때 나 그 밑에 있었어. 네가 뭐 하는지 다 봤어. 너 나한테서 도망 못 가. 아니 소파는 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소파 안에 숨어 있었다. 어디 옷장이나 뭐 침대 아래나 이런 데는 가끔 이렇게 찝찝하면 괜히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러긴 해도 누가 이 소파 안을 보겠어요. 완전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이랑 잘 헤어지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텐데 크리스티나가 그래도 좀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잘 떼어놔야 된다. 헤어진 거 보면. 이런 것도 뭐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시대에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던, 잠시 친구였던 팀 데니스인데요. 팀이랑 션은 원래 뭐 연락을 평소에 주고받는 사이냐? 아니에요. 그냥 연락처만 알고 있었는데 한 10년 만에 팀에게 문자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션. $20만 빌려줄 수 있어? 한 27,000원 빌려달라고? 팀은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쌩겼어요. 근데 또 문자가 와요. $20만 빌려줄 수 있냐고. 팀은 점점 소름 돋는 거지. 뭐야 이 새끼는. 그래서 안 되는데 하고 답장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션이 문자로 완전 막 쌍욕을 하면서 저주까지 해요. 내가 네 집에 말이야 빈대랑 바퀴벌레 풀어버릴 거야. 막 구구절절 협박 비슷하게 막 말하면서 마지막엔 meet the other one. 내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내 찐모습 한번 봐봐. 너 두고 봐. 이런 뜻이에요. 돈 안 빌려줬다고 이런 협박을 해. 집에 바퀴벌레를 빈대푼데 그것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지가 노숙자 생활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건가?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고작 20불이 없어가지고 빌린다고? 션이요 사지가 멀쩡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젊은 남성이에요. 미국 임금도 얼마나 높아. 그런데 쿠팡 뛰던가.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직업도 없어. 애만 싸질러 놨어. 어디 빈집 들어가서 살거나 돈 떨어지면 저기 헌옷수거함 가서 막 좀 좋네 하고 있고 다 팔고 당근하고. 그리고 빈집도 없다? 그러면 어디 산 속에요. 둥지처럼 나무로 대충 이렇게 은신처 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내요. 그럼 적어도 남을 괴롭히진 않았어야지.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됐어야지. 그렇게 살다가 연쇄살인마까지 됐습니다. 션이 체포되고 이틀이 지났어요. 형사 킴은 네가 말한 피해자들 다 발견됐는데 혹시 뭐 얘기 안 한 거 없어? 물어보니까 아이고 하나 더 얘기하는데 뭐? 누구? 있다고? 예, 있어요. 누구야? 그러니까 션이 입이 근질근질 했나 봐. 그러니까 영웅담처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 미제 사건인데요. 아마 이거 해결하면 형사님 그 승진 보장돼 있다. 이름이 데이나였나 데이지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메리온 카운티에서 죽였습니다. 메리온 카운티는 지금 애슐랜드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킴은 누구냐?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션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을 때래요. 근데 집에 띵동 누가 찾아온 거예요. 잡지 팔러 온 영업사원 데이나였습니다. 데이나가 이제 션 엄마에게 영업을 하는 거죠. 막 이런 잡지 보면은 뭐 이런 게 부록으로 딸려오고요. 뭐 이렇고요. 제가 제일 뭐 할인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매달 도착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했는데 안 오더래요. 잡지가. 돈은 받아갔어요. 선불로 40불 한 5만 원쯤 돼요. 잡지 안 오니까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아유 무슨 사기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션은 데이나? 너 우리 엄마 속였지.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동기죠. 이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냥 안 달랐다 이거예요. 옳다컨 이거다. 이번이 기회다. 내가 지금 누구 죽이고 싶었는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 했어? 너다. 자기 나름의 뭔가 동기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아주 사소한 명분이 있긴 한데 이건 살해 동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신 어디 뭐 야산에 유기를 했다 얘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지금 체포된 게 2016년이에요. 근데 2007년 3월에 신원 미상 시신이 발견됐어요.
션이 말한 딱 그 지역에서 백골 상태로. 근데 이게 뭐 데이나인지 누군지 몰라요.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션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나왔는데 그게 션이 살해한 시신이다 라는 것만 나온 거죠. 또 시신 발견됐을 때는 2007년도니까 뭐 지금처럼 DNA 데이터베이스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신을 가지고 오하이오주 과학수사팀에서 이 두개골로요 얼굴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그러니까 이 재구성도 2016년도에 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사진이나 이렇게 CT 이용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복사합니다. 해골을 만든 거예요. 3D 프린터로. 거기에 살을 입히고 아마 피부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다. 눈동자는 이랬을 거다. 눈썹은 이렇다. 복원을 했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 사진으로 전단지도 뿌리고 뭐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수사를 했죠. 그리고 2년 동안요. 100만 개가 넘는 DNA를 대조해 봅니다. 이 데이나라는 여성의 유골이랑 그 당시는 이름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러자 2006년 5월에 실종된 23살 데이나 라울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데이나가 실명이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했던 거죠, 션이. 근데 사진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제가 데이나 실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좀 닮지 않았어요? 이 모형이랑 실제 얼굴이랑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얼굴도 이렇게 약간 기다랗게 생긴 이 형상이랑 눈도 조금 비슷하고 다행히 신원이 나옵니다. 데이나는 1살 아이, 5살 난 아이 이렇게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걸 생활비 벌려고 방문 판매, 그 잡지 팔다가 션한테 살해당한 거예요. 애들 졸지에 고아됐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이 바로 1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부터 살인을 했다고? 그러면 션이, 저놈이 몇 명을 더 죽였을지 모른다. 수사팀은 계속 추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야, 너 뭐 더 있지? 뭐야? 얘기해봐. 어딨어? 더 없어?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수사가 종결됐어요. 담당 형사 킴은 션의 범행이 너무 막 기괴하기도 하고 분명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도 온통 션 생각뿐이었어요. 자기 공부방에 벽에다가 지도 큰 거 붙여두고 션이 그동안 지냈던 장소들 있죠. 버려진 집, 어디 쉼터, 산속의 은신처 이런 거 다 이제 표기해뒀는데 킴의 큰아들이요. 큰아들 코빈이 이걸 또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코빈은 엄마처럼 경찰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경찰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붙여둔 지도를 이렇게 싹 스캔하더니 엄마 여기 작년에 그 여자 시신 발견된 곳 아니야? 킴은 응? 여기서? 시신이? 그 작년에 그 약물 중독으로 발견된 시신 있잖아. 아, 그렇지. 1년 반 전에요. 2015년 3월에 애슐랜드에 콜롬비아 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숲속 다니면서 가스 라인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시신이 나온 거예요. 이미 많이 부패해서 거의 뼈밖에 없는 여성 시신. 확인 결과 31살의 레베카 레이시로 밝혀져요. 당시 부검을 하는데요. 약물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베카가 약 중독에 쩔어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혼자 뭐 약하다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수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마침 레베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션의 그 둥지, 은신처가 있었어요. 킴은 션을 만나러 가요. 구치소로 가서 당신이 레베카 시신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 물어보니까 바로 션 진짜 바로 레베카 레이시요? 예전에 저랑 좀 문제가 있긴 했죠. 아니 이 인간은 이렇게 뭐 물어보면 바로 툭 튀어나와요.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나와. 당시 션은 술집에서 레베카를 우연히 만났는데 둘이 같이 즐겁게 당구를 쳤대요. 그리고 션이 당구대 위에 지갑을 턱 올려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 지갑 어디 갔어? 돈이 뭐 많이 든 것도 아니고 한 몇 달러 들어있는 건데 레베카가 가져간 것 같다. 화가 나서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본인은 어떤 사건이든 다 동기가 있대. 뭐 때문에 죽였고 얘는 뭐 때문에 죽였고. 자, 일단 이렇게 자백은 했는데요. 킴이
듣기에는 션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왜 이렇게 형량 높은 뭐 사형수나 아니면 종신형 죄수들이 관종기가 나와가지고 그 내가 죽인 건데 내가 좀 깊게 묻을 걸 그랬어요. 뭐 이렇게 거짓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종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너가 한 거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션 데리고 현장으로 가요. 너 어디에 레베카 시신 묻었어? 찾아라. 시키는데 당시에 킴이요. 레베카 시신 나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뒀거든요. 추모하는 의미에서. 근데 션이 그걸 보고 십자가를 보고 저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다른데 좀 떨어진 데 꽂았어요. 일부러 여기 션 못 찾게 하려고. 근데 션이 형사님 이거 십자가 위치를 잘못 꽂으셨네.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정확히 레베카 시신 발견된 곳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건 수사팀이나 범인이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었고. 그렇게 원래 션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명 더 추가 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킴이 션의 여죄를 밝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킴의 아들까지. 그런데 얼마 뒤에 션이 지내는 구치소에서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제보자가 누구냐? 션의 깜빵 동료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션이랑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션이 다음에 킴 형사님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 건지 계획도 다 세웠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킴은요, 션에게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수갑도 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들고서 뭐 옆에 있는 볼펜이라도 들고서 날 공격할 수도 있는 상대였던 거잖아. 그래서 킴이요, 계속 인터뷰는 해야 되는데 원래 션이 있던 구치소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제보 받고 나서는 션을 다른 구치소로 부릅니다. 네가 잘 모르는 공간으로 불러서 면담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대놓고 물어봤대요. 킴이. 너 아직도 사람 죽이고 싶어? 네. 처음에 죽였을 때보다 훨씬 더 욕구가 심해요. 지금도 죽이고 싶은데요? 김 형사님? 이렇게 말해. 그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깝다.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사건 발생 2년 뒤인 2018년 4월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그 집안에서 발견된 시신으로 발견된 엘리자베스랑 스테이시 살인 먼저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이때 제인 있죠.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제인이 법정에 나왔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본인 신상도 숨겼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증언은 하겠다. 법정에 앉아서 용기 있게 증언을 해요. 션 집에 갇혀있는 그 3일 동안 너무너무 끔찍했고 내 목을 조르고 풀어주고 또 조르고 풀어주고 반복했다. 또 한때나마 같이 성경 공부할 되게 좋은 브라더라고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테이시 아들 있죠. 콜이랑 스테이시 오빠도 나와서 저 자식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한다고 제발 사형 선고해주세요 말했어요. 마지막에 션도 발언을 하거든요. 선고받기 전에 판사가 션, 너 할 말 없냐? 얘기하니까 참나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저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뭐 꼭 지금이 아니라도요. 뭐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용서를 바라는 사람의 발언이에요. 무턱대고 용서해 달라고? 션은 1급 살인 2건, 또 납치, 감금, 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판사는요, 션, 당신은 약물주입으로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거 사형 말고는 없어요. 아니 이런 살인마가 여러분 교화가 될까요? 아니 지금 잡혀서도 깜빵 안에서도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요. 네, 지금도 막 욕구가 물끈물끈. 깜빵에서 사고 안 치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형 선고 나오니까 유족들이 밖에서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Any sentence of death by lethal injection shall be imposed on Mr. Great. 또 피해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가 같이 부르고 좀 환호를 많이 했어요. 다 같이 기뻐했어요. 1년 뒤인 2019년 3월에는 캔디스랑 레베카 살인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플러스 17년 뒤에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이 나왔고요. 또 앞서 데이나 있죠. 그 얼굴 복원해가지고 신원 밝혀낸 그 여성의 재판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데이나 것만으로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추가됐어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형량 선고를 하죠. 사실 어차피 사형수이기 때문에 형량으로 치면 이미 사형인데 종신형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죗값을 묻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숫자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500년형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5명 죽였다? 살해했다? 그러면 한 명당 100년씩 500년. 법정에서도 피해자 한 명 한 명 다 하나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형량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대요. 깜빵에서 옥사하겠군요. 그렇죠. 사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2개에 또 17년 뒤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 1건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아무튼 션은 지금까지도 깜빵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오하이오주가 2018년도 이후에 사형 집행이 중단됐어요. 원래 여기는 약물주의부로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근데 이 약을 어디서 주겠어요? 제약사에서 공급받았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형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너네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을 공급하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약사에서 우리 부담스럽다, 약을 못 주겠다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또 이게 주지사가 바뀐 시점에 그렇게 된 거라서 보통 주지사가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단시키는 주들이 많이 있어요. 116명의 사형수가 오하이오주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주는 보통 가스주입으로 사형 집행하는 주도 있긴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나 보죠. 오하이오주는. 그리고 그 제인 감금됐던 집 있죠. 노란 집. 이 집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허물었어요. 위험하니까. 원래 이 집이 뭐였냐면 사택이었어요. 애슐랜드에 광산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일하는 인부들 중에서도 간부들, 임원들이 살던 집이었대요. 근데 폐광되면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도시를 떠나고 버려진 거예요. 이런 집을 방치하니까 범죄에 이용된 거죠. 실제로 버려진 집이 많은 도시의 범죄율도 높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약쟁이들 은신처로 쓰이기도 하고 살인해서 유기해도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도 이웃이 없으니까 발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린 갱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래서 이게 도시 관리할 때 빈집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방치하는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튼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